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자금 세탁, 그 다음에 투자 권유, 개인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세탁은 이 자금 세탁에 대한 3대 원칙,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이라 그러는데, 의심거래 보고제도, 그 다음 이제 CTR이라 그러는데, 요거, 고액현금, 고액현금 거래라는 말이 있나요?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그 다음에 CDD 그래가지고 고객 확인. 요게 3대 원칙이에요. 고객 확인제도. 그러니까 자금 세탁은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한 군데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의심거래 보고제도는 그야말로 이 보니까 창구에 누가 왔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수상하다. 자금 세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럴 경우에 그거를 보고하는 데죠. 금융정보 분석원에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금융정보 분석원은 이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게 분석해서 좀 수상하다 그러면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이런 곳에 이제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의심거래. 요거는 이제 고액 현금입니다. 한 번 거래할 때 요거는 옛날에는 이게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에요. 요거 숫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요거는 중요한 게 금액이 제한이 없어요. 요게 옛날에는 금액 제한이 있었는데 요게 한 2013년도쯤 됐을 겁니다. 이제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좀 수상하다 그러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런 게 정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계좌를 개설할 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한번 거래할 때 1,500만 원인데, 요런 거 거래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요거는 금융실명제하고도 겹치죠. 금융실명제도 고객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고객 확인 제도는 그 금융실명제보다 더 범위가 좀 넓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된 고객 확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EDD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업자라든지 환전업을 한다든지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은 더더구나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의 뭐 자금의 원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 1번 자금 세탁이 뭐냐? 범죄 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재산을 합법 재산으로 위장 변환하는 과정. 왜 세탁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대부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그 세탁소에서 이거를 자금을 많이 뭡니까 세탁을 그야말로 세탁했다는 거죠. 불법 재산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세탁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 세탁 그러죠. 자, 2번에 자금 세탁 방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 이게 모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금 세탁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되는 법이고 이제 요거 말고 마약 관련 법이라든지 테러 관련 법이라든지 범죄 수익 규제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법들이 부가적으로 있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이라는 겁니다. 뭐 시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겠죠. 자, 의심거래 보고제도가 나왔네요. S 이게 이제 스스피어스지 않습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이 말이죠. 자,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창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거죠. 주관적 판단입니다. 근데 요거는 딱 1,000만 원이니까 요거는 이제 객관적 판단이죠. 요런 점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자금 세탁은 요 세 가지 요 제도 중에서 요 STR이 요게 가장 핵심 제도예요. 우리 책에는 아마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요 두 가지는 요 STR을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자금 세탁 요 세 개 중에서는 STR이 가장 핵심 제도다. 이렇게 못을 박으시면 돼요. 자, 주관적 판단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줄 내려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감이에요. 2013년도까지는 금액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액이 많건 적건 무조건 의심스러우면은 보고해야 되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특히 뭡니까?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용을 먹고 사는 회사 보고 6개월 영업정지하라는 것은 문 닫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이런 제재가 가능하고요. 또한 의심거래 보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게 있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또 과태료 되고 내용까지는 외우지 마십시오.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하다. 뭐 이런 뭐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객관적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했을 때 거래자의 신원, 날짜, 금액 이런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재작년까지는 2019년도인가까지는 이게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오죠.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금 세탁이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와는 구별된다. 요거는 주관적 판단, 요거는 객관적 기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른쪽에 이제 그 금액의 변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험하고는 관계없고 1,000만 원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자, 근데 이 고객 확인 제도가 이게 너무 우리 책에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할 때 고객의 실지 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의 원천까지는 요 EDD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굉장히 의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죠. 요런 사람을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는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대상,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계좌 개설할 때 이야기한다 그랬죠. 계좌 개설할 때 처음으로 신규 계좌 개설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일회성 거래 해가지고 넘겨보시면은, 그 세 가지가 있죠. 전신송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외국 동화 $10,000, 그 다음에 3번은 일가 이외의 금융거래는 1,500만 원이죠.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1,500만 원, 여기 1,500만 원이 원칙이고 전신송금의 경우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CTR 있죠.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요거는 미화가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현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현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달러 같은 게 포함이 안 되는데 요거는 달러가 포함이 돼요.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1,500만 원 혹은 1만 달러 이상 거래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제도입니다. 3번은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4번에 실제 소유자 확인, 고객 확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할 때 실제 소유자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또 그 밑에 나오는데 논점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실 분들만 읽어보시고요. 이행식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책에는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확인 및 검정, 고객 공지 의무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강화된 고객 확인. 여기 이제 위험 중심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고위험자냐, 중위험자냐, 저위험자냐 이런 식으로 위험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세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위험군에 이제 해당된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고객 확인 제도에다가 더해가지고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 자금의 원천 이런 것까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위험중심 접근법에 기초하여 고객별, 상품별 자금 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고객 확인,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 여기에는 자금의 원천 이런 건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주의 인물 확인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별로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이제는 자금 세탁은 끝났고 테러, 우리나라는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테러의 그 위험은 별로 뭐 없는 나라죠. 그래도 이제 하도 외국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테러라고는 안 하고 공중협박 자금 조달 금지 제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테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 도와준다든지, 여하튼 뭐 공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뭡니까? 그거 하는 규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공중협박 자금을 목적으로 이용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름도 깁니다. 어찌됐든 테러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1번은 뭐 그런 말이 있고, 주요 내용, 가번의 공중적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의 개념 정의가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번은 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고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928명 해가 나오는데 지금은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지정 고시 제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라번에 이제 어떤 게 범죄 행위냐 해가지고 둘째 줄 공중협박 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보관하는 자,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일일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출제하는 것도 뭐 이런 거를 꼬아낸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한번 쭉 읽어 나가면 되고,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출제 가 돼요. 이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워낙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뻔하죠. 요거 1,000만 원 이거 출제될 수가 있고, STR은 금액 제한이 없다는 거, 뭐 주관적 기준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그렇게 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테러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별로 출제가 안 됩니다. 그냥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는 보는데요. 마번에 보면은 금융회사 등 종사자의 의무 해가지고 뭔가 또 뭐 주의를 기울여가 뭐 무슨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나오겠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번에 외국환 거래법 보완 뭐 이런 게 나오네요. 4번에 금융회사는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에 대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뭔가 잘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에 비밀보장, 나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금융기관은 의심거래 보고를 한 경우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가지, 항상 고의와 중과실을 동격으로 보는 법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당연하겠죠. 의심거래 보고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은행 보고 손해배상해라, 위자료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데 엉터리로 그 허위 보고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그런 거고요. 자,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돼 있고, 이제는 또 완전히 항을 달리하는 투자 권유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게 중복이 됩니다. 우리가 자본시장에서도 이 내용을 일부 본 바가 있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본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는 이 굉장히 내용이 겹칩니다. 약간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주 많이 겹쳐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정부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비자가 왔을 때 투자 권유할 때 그때 굉장히 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너무 이제 뭡니까 엉뚱한 상품을 투자 권유한다든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거는 처음 나오는 건데 도대체 투자 권유가 뭐냐? 투자 권유가 뭐냐? 투자 권유의 개념이 나오죠.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요거 출제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상대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요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투자 권고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상품 매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문계약 한번 체결해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일임계약 한번 체결해 보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신탁계약 체결해 보시겠습니까? 요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거를 특정인에게 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 권유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로수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탁 계약 중에서 처분형 신탁이 아니고 관리형 신탁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런 거는 신탁 중에서도 제외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서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가로속에 있는 것을 정답으로 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다음 중 투자 권유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무슨 관리형 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 그러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판매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임직원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읽을 필요가 없죠. 그 스타 표시가 3개 나오잖아요. 전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논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는 중요한 게 나와요. 요거는 처음 나왔습니다. 요거는 보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우리가 노 유어 카스트, 여기 이제 KYC라는 건데 당신의 고객의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요게 이제 KYC예요. 그래서 1번에 고객 정보, 요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고객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고객 정보. 고객 정보 파악은 우리가 적합성의 원칙 할 때 했죠. 여하튼 요거를 KYC라고 그럽니다. 거기 이제 1번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고객이 어떤 성향이냐.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이제 점수화 방식이 나오는데 이게 점수화 방식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혼합 방식도 있고 추출 방식도 해가지고 이 고객이 공격형이냐 아니면 안전형이냐. 굉장히 이 사람이 안전형일 때는 가장 안전한 상품만 투자 권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2번에 고객의 투자 성향 파악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의 투자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게 몇 단계입니까? 거기 보면은 5등급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5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상품 자체의 투자 위험도를 또 분류해야 됩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 자체가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은 위험도가 높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또 위험도를 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위험도 분류. 요것도 5단계예요. 요것도 5단계입니다. 5단계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됐다면 비로소 이 사람한테 이제 투자 권유할 때 적합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금소법에서는 이게 조금 범위가 좀 넓어졌는데 우리는 이제 자본시장법 이야기할 때는 주로 요거는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 이제 요게 된다 그랬죠.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걸러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적정성의 원칙.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은 요거는 투자 권유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고 적정성의 원칙은 요거 상품 판매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우리가 내내 강조드렸죠. 요거 비교하는 거 우리가 다 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구분이 나오고 2-2번에 보면은 일반 전문 투자자의 구분이 나오는데 둘째 줄에 묘한 게 나오죠. 요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전문 투자자를 구분할 때 아니면 전문 금융 소비자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전문 투자자이건 전문 금융 소비자이건 관계가 없는데 요 전문 투자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험에 대한 감수 능력이요. 그래서 요거를 그 감수 능력에 따라서 절대적 전문 투자자, 그 다음에 좀 감수 능력이 낮은 투자자는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본인들이 원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세 가지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요거 세 가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요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이미 위험에 대한 감수 능력, 정보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들이 원하더라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요 절대적 전문 투자자보다는 조금 위험 감수 능력이 적기 때문에 또 정보 능력도 좀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일반 투자자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 증권회사 같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내 일반 투자자로 해달라고. 이럴 경우에 그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거절 안 하겠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안 하고 오케이 그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전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째 줄에 일반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가, 이 말은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동의 안 하면은 이게 불건전 영업행위가 되어가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냥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나한테 내가 알아서 투자할 테니까 내한테 투자 권유할 필요 없다. 이런 투자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투자자가 완전히 그러면은 보호 대상이 아니냐. 그래도 이런 투자자에게도 회사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3-1번에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 해가지고 일단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이때 이 사람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리 회사는 당신한테는 투자 권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밑에 또한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할 때는 여러 가지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판매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설명도 해야 돼요. 뭐 일정한 사항은 설명해야 되는데 투자 권유를 원치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일정한 사항은 다 설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적정성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싫더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죠.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적정성의 원칙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권유 희망자에 대한 판매, 투자자 정보 파악, 이 다 파악했죠.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적합한 상품을 이제 투자 권유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두 번째 패러그랩은 투자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대리인에 의해서 파악을 해도 됩니다. 혹시 시험에 투자자의 대리인으로부터는 본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대리인에 의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자, 이제 투자 권유 절차가 쭉 나오는데 이게 별 내용을 읽어보면은 출제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거는 관계없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죠. 315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랩입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융회사는 해가지고 세 줄 내라 보면은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녹취한 파일 제공해야 되는데 판매 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요게 그 새로 들어온 거예요. 숙려 기간, 특히 고난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좀 알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투자 권유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그 밑에 4-3입니다. 금지 사항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 거의 이 파트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거짓의 내용을 알린다.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 어디에서 출제가 되느냐? 세 번째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의 뭐 출제가 반드시 된다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십시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그럼 이게 방법이 뭐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저한테 CC로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저 직장을 갑자기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두 가지 측면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사생활이 침해가 당하잖아요. 짜증나죠. 갑자기 전화하고 막 이러면. 또 하나는 충동 구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워낙 이 전화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판촉 기법이 많이 발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충점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투자 권유할 때 정권하고 그다음 파생상품 중에서 장내 파생상품은 지금 돼요. 이거 지금 이 자본시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 권유라는 거. 그래서 장내 파생상품 요거 두 가지는 가능해요.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장외 파생상품만 금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요거하고 요거는 뭡니까? 전화를 건다든지 직장을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투자 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출제가 반드시 된다 이렇게 딱 감을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재권유입니다. 지금 요 A라는 상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투자 권유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거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 다른 상품에 대해서 재권유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 지금 이야기인데 요거는 만약에 요게 똑같은 A 상품이라면 안 되겠죠. A 상품이라면 요거는요 1개월이 경과돼야 돼요. 이게 동일한 상품일 때는 1개월이 지나야만 재권유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A 상품이 아니고 B 상품, 이게 다른 상품이지 않습니까? 요럴 경우에는 재권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투자 권유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권유가 가능하냐? 두 가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1개월이 지나든지 아니면은 다른 상품일 경우에는 재권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고개 밑에서 다섯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다만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요거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은 이거 변액보험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하죠. 세 가지 아십시오.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변액보험 같은 거 요것도 됩니다. 투자성 요거는 근데 출제는 잘 안 돼요. 근데 뭐 책에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같이 하나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 1개월 자리에 뭐 일주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이러면 틀립니다.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 권유하는 행위 가능하다. 또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 됩니다.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들은 뭐 우리가 읽지 않아도 너무 뭐 뻔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나번에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 투자 권유할 때는 그 회사가 하고 우리 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좀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자, 거기 4-4번에 설명 의무가 또 나오죠.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옛날 자본시장법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부 이제 금소법으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금소법 뭐 19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금소법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여기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뭐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권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라고요? 요거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재권유 문제 있죠. 재권유 문제. 요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뭐 아주 뭐 시험의 단골 문제다. 이런 것들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개인정보 파트로 넘어왔네요. 자, 개인정보가 뭐냐? 첫째 줄에 문자 그대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식별, 고유 식별 정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그거 밑줄 정도 꺼놓으시고. 신용정보는 뭐냐? 우리
우리가 이제 상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정보인데 그러면 요 개인정보하고 신용정보를 합쳐가지고 개인 신용정보는 뭐냐? 신용도하고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다. 자, 그 밑에 개인 신용정보의 종류가 나오죠. 요거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식별정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뭐 자동차 운전면허, 뭐 이런 거 번호,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래 능력을, 거래 내용에 대한 판단 정보입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대출을 얼마 받았나,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신용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용거래 능력,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개인 신용 정보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개인 신용 정보의 대상이 아닌 것은,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관련 법령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셋째 줄에 보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죠. 요게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일반법이에요.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법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을 주로, 중요시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3번에는 개인정보보호 일반 원칙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이제 개인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개인정보를 지금 B가 이거를 수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개인정보를. 이때 B를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그러죠. 그럼 이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준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수집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수집한다든지 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줄에 수집 제한의 원칙이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읽어볼 만한 게 없어요. 당연히 정확성, 안전성, 최신성이 보장돼야 되고 왜 이 수집을 하는지 목적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엉뚱한 목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요거는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를 너무 비공개 해가지고 비공개에 익숙해져 있는데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는 이거 공개해야 돼요. 요거 출제하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우리가 틀릴 만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우리가 수집하죠. 개인정보 중에서 정보 주치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불가피한 정보,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요거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죠.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이 가능하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 수집할 때 뭐 동의를 받고 뭐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2-2번에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어떠한 사항을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동의받고 어떤 항목, 뭐 기간, 뭐 이런 거 등등 다 나올 겁니다. 뭐 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는 이제 이거는 B가 이제 C에게 이제 A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죠. 이때 역시 A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B가 일정한 사항을 또 알려줘야 되겠죠. 요 C가 어떤 곳인지, 왜 당신의 정보를 지금 취합하려는지, 기간은 얼마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2-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험 관련성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이제 이 개인정보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 식별정보하고 그 다음에 민감정보는 굉장히 이거는 고객의 동의가 있든지 아니면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이럴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식별 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지금 완전히 암호화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식별 정보 중에서도 또 따로 떼어내 가지고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특별하게 별도로 지금 서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고유 식별 정보가 뭐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뭐 여러분들이 싹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제일 밑에 고유 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 신용 정보를 이용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밑에 또 보니까 고유 식별 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는 뭐 상품 홍보한다든지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동의, 법령 이런 경우에만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감 정보는 어떤 게 도대체 민감 정보냐 이거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 정보, 범죄 경력 자료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어떤 병을 앓았느냐, 그다음 지금은 건강 상태가 어떠냐 등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민감 정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령에서 또는 그 사람이 동의를 얻어야만 처리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의 파기. 이제 이 부분부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지러워요. 참 이게. 자, 이제 개인정보 파기는 보면은 전부 지체 없이 파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개인정보의 보존기한 및 파기 시점이 있다. 이제 뭔가 목적을 다 달성했다. 더 이상 이 개인정보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지체 없이입니다. 나번은 법에서 보존기한이 명시됐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당연히 지체 없이 파기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뭐 답은도 마찬가지고요. 별다른 논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은 파기할 때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보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인데 가번은 개인 신용 정보와 관련된 권리고요. 오른쪽에 나번은 개인 신용 정보 이외의 정보입니다. 근데 왼쪽은 주로 이게 7일로 가고 오른쪽은 열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거 정정해 달라. 또 내 개인 신용 정보가 어떤지 한번 보자. 열람한다든지 정정해 달라고 하는 권리는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죠. 요거는 7일로 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열람한다든지 정정, 삭제한다든지 등등은 열흘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개인 신용 정보는 일주일, 7일, 그 다음에 그 기타 그 이외의 정보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어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이제 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또 5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지럽습니다. 7일이 나오고 10일이 나오고 5일이 나오고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없죠. 출제자가 어디에서 출제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법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등등 통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은행FP 법규 파트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 책을 쓰신 분이 옛날에 한 4, 5년 전에는 간단하게 은행의 수신 업무, 여신 업무, 보험 파트, 자본시장 굉장히 내용이 명료했는데 지금은 민법에 대해서 조금, 그 다음에 민법도 가족법에 대해서 조금, 그 다음에 상법에 대해서 또 조금 하고 또 합병에 대해서 조금 하고 은행법 조금 소개하고 있고 신용정보법 조금 소개하고 있고 모든 관련되는 법을 일부씩 굉장히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요. 참 이게 어려운 과목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은행FP 법률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분산적으로 종합 세트식으로 조금씩 정보가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핵심적인 것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보시고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은 조금 더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객관식 강의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